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방송입니다. 일명 그 스페셜 방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저도 주말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나 올리지 말까 이 생각 잠깐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제 그 우리 장마감 방송 조회수도 그렇고 주식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영상을 올리는 거가 그런 분들의 심기에 좀 불편함을 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수의 조정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개인들 중에는 팬덤 종목들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최근 단기간에 급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유튜브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장세가 좋은 장세에서 누구나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해서 이 유튜브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시장이 아주 좋든지 아주 나쁘든지 항상 수익만 낼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그 시장이 좋을 때 수익 나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 그 말을 할 어떻게 보면은 가치도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안 좋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면서 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그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저는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주식을 처음 해본 거가 90년도부터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벌써 몇 년이에요. 35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공도 경제 경영 뭐 그런 전공이었고, 첫 직장도 전경련에서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또 벤처 평가 사업 심사위원이라든지 M&A라든지 CRC 구조조정 전문회사라든지 상장 업무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의 어쨌든 주식 관련된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축적된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은 구간에서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거는, 더욱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수익도 내볼 수 있는 이런 어,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튜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더군다나 요즘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ETF도 잘 돼 있기 때문에 ETF하고 주식을 잘 병행을 하면 꾸준하게 수익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금이죠. 자금만 있으시면은 그렇게 충분히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늦게 만나신 분들, 또 지난 2년여 동안 폭락 장세가 있었었잖아요. 그 폭락 장세에서 몰빵을 하셨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기회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잘 하셔가지고, 시장이 좋든 시장이 나쁘든 꾸준하게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승자가 돼보자, 이런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과 같이 일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청을 해주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Q&A 또 그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가 계시니까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유가 관련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혹시 좋은 종목 있으시면은 추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참 좋은 질문, 시의성에 맞는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질문에 맞춰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유가 관련, 또 유가뿐만 아니라 근래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관련주들, 직접적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유가라든지 구리 관련된 관련해서 그 종목들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이미 올라버린 종목 말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번 주 어제였나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 예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수치적인 실적은 뭐 발표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는 그런 해석 관점에서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테슬라 주가에 대한 다양한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조금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다. 또 이런저런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로 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두서도 없고 또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저도 몇 시까지 딱 해야 되겠다 이런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딱 깔아두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저하고 함께 저의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배럴이라고 하잖아.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중동에서 니스크도 있고 지금 니스크가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 관계에 조금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일방 협상 없는 전쟁 모드를 여기 좀 중재하려고 했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이스라엘하고도 좀 협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타냐후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가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유가라는 거는 시카고에 가면은 상품 거래소가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은 옵션 거래소도 있고 또 상품 거래소도 있어요. 상품 거래소에서는 이런 유가 같은 이런 상품들의 선물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유가도 파생 상품이잖아요. 유가도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파생 상품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충분히 올랐지 하니까 한번 매도 포지션을 취해 볼까?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더 올려버리는 이제는 충분히 떨어졌지 이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한번 스위칭을 해볼까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크게 당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파생 상품은 이 정도는 충분히 떨어졌지라고 생각했을 때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올랐지라고 생각할 때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100달러 넘어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200도 갈 수 있대,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유가가 한 $4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파생 시장의 이해 구도,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시장 구조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90 정도 됐을 때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파생 구조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일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그 유가가 올랐다, 유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어떤 종목들이 유가가 좀 그 유가 관련된 주식으로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냐면은요, 정제 마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제 마진. 자, 정제 마진이 왜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제 석유라든지 뭐 이제 그 각종 그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그 이제 석유 관련 그 기름이죠. 석유 관련 그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딱 맞춰가지고 그 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 이제 비축을 해둬야만 그 원유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원유를 많이 비축을 해놨는데 오히려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이제 그 원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휘발유라든지 무연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국제의 그 원유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축을 해놓은 그 기름이 많이 있으면은 싸게 샀을 때 비축을 해놨는데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만들어진 무연이라든지 경유 이런 것들을 높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정제 마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제 마진이 좋아지니까 일단 주가가 직접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가가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지 너무 올라 버려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휘발유가 뭐 한 1,800원, 2,000원 여기까지는 그냥 아유 왜 이렇게 기름이 올라가지?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면서도 자동차를 타야 되니까 그냥 기름을 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기름이 그 휘발유 가격이 뭐 2,400원, 500원 이렇게 올라가면 한 번 운전할, 아니 저기 5번 운전할 거 3번만 운전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휘발유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이제 그 정유 업종 또는 석유 업종 이 회사들에게 실적에 악영향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적에 유가가 오르는 수준이 무조건 계속 오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올라주는 거가 정제마진 구조상에서 그 수익이 가장 좋은 위치까지만 올라주는 거가 가장 좋은데, 그게 뭐 맘대로 또 그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90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되는 초기에서는 다른 거보다는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정유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정유주 중에서 그 상장에 돼 있는 회사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SK이노베이션이 그 유가 정유주에 들어갔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그 정유를 하는 사업을 SK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분할을 시켜놨어요. 그 기업 분할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직접적인 정유 회사라기보다는 SK에너지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SK에너지는 지금 비상장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SK에너지가 실적이 좋으면은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비슷한 예가 뭐냐면은요, 최근에 이슈가 된 것 중에 지주회사 중에 CJ가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CJ 주가가 올라간 1등 공신이 어디냐면은 CJ니까 그 계열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회사가 그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 아시죠? 화장품. 그 올리브영이 그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에 막 그 면세점에서 파는 그런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화장품보다 올리브영 가시면은 너무 품질 좋고 정말 저렴하고 그런 제품들 많거든요. 그게 훨씬 잘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리브영 때문에 CJ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SK 에너지의 정제 마진이 좋아지니까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관련은 있다. 이런 구조인데 그런 구조상에서 봤을 때 이제 그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 그 관련이 GS가 지주회사로 돼 있고 종목에 하나 있긴 있네요. S오일. S오일이 또 이제 S오일은 상장이 돼 있으니까 S오일은 직접적인 관련주가 되겠죠. S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뭐 석유 이런 식으로 무슨 뭐뭐 석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석유 그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뭐 호남권에서 하는 회사, 뭐 영남권에서 하는 회사 이런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유가 그 SK 에너지가 만약에 상장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SK 에너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테지만 SK 에너지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으로 그 유가 상승에 따른 그 주가가 반영이 안 됐어요. SK 이노베이션으로요. 자, 그 이유도 좀 제가 조금 그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SK 이노베이션은요, 잘 들으세요. SK 이노베이션은요, 사업이 한 세 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에너지를 이용한 그 정유 부문이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K 온 그쪽에서 뭘 하죠? 배터리 셀 한다고 했죠. 2차 전지요. 2차 전지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그 SK 이노베이션도 그 석유에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에틸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에틸렌 뭐 나프타라고 하나요? 뭐 그 나프타가 아니라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화학 용어여가지고 에틸렌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그 석화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롯데케미칼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금호석유, 금유석화, 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데들 그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이 SK 이노베이션도 한 부분이 그 유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SK 그 세 가지 부문 중에서 SK 에너지에는 호재죠.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부진한 부분이 그 배터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석화 유화 부분이 부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중으로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은 그 적자 이제 배터리 부문 적자하고 그 유화 부문, 석화 유화 부문 적자보다는 그 SK 에너지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크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업 비중이요. SK 에너지의 비중이 크니까 지금은 그 SK 그 배터리 부문하고 이제 석화 부문에서 적자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서서히 SK 에너지에서 그 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SK 이노베이션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단기적으로요. 막 추세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제가 굳이 뭐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지켜볼게요. SK 이노베이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조금씩 잡아두시면은 수익 날 거예요. 수익 날 거니까 그 참고하셔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도 이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조금 나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SK 이노베이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 좀 비슷한 맥락에서 구리 얘기 좀 드릴게요. 구리 얘기요. 자, 구리 가격이 이번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경련 회장님 그 관계, 전경련 회장과 그 정부 성향 그 관계 해가지고 지금 그 류진 회장님이 계신 풍산 주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풍산이 주가가 뭐 4만 8천 원만 돼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또 구리 가격까지 다시 올라가 주니까 풍산 주가가 막 5만 2천 원 막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런 구조가 맞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가에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 회사가 풍산인데 이제 반면에 그 구리도 좀 오르고 요즘 그 금 가격도 많이 금 가격도 올라서 금 ETF는 수익률이 좋은데 금 사업도 하고 있고 구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마치 아까 SK 이노베이션처럼요.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면요. 그 고려 아연. 자, 고려 아연. 자, 고려 아연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유튜브 그 주말 방송까지 꼼꼼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 종목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SK 이노베이션 잘 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 얘기 해드릴게요. 고려 아연도 일단은 고려 아연 같은 회사를 비철금속 재련이라고 하거든요. 비철금속 재련. 이제 물론 이제 철강주들은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잖아요. 전방 산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철강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자 그런데 이 비철 쪽에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딱 봤을 때 금값 많이 올랐고 구리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고려 아연이 좀 악재가 있었죠. 영풍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서로 그 주주 관계에 있는데 그 주주 관계에 있어서의 그 좀 갈등이 있어요. 지금 영풍도 비슷한 고려 아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고려 아연은 이제 구리하고 금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거가 아연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중이 아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연, 금, 동 이런 순서로 돼 있으니까 동이나 금 가격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호재로 반영이 안 됐어요. 다른 악재가 오히려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고려 아연도 아까 SK 이노베이션이 점차 그 유가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고려 아연도 이제 구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금도 물론 하고 있어요. 금도 하고 있지만 금 비중, 구리 비중은 작아서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서서히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금 가격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구리 가격도 더 올라가면은 더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인 아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재들 중에 구리하고 좀 궤를 비슷하게 같이 사이클을 비슷하게 그리는 그 이제 비철금속은 아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연도 좀 이제 구리가 올라가면 제 생각이에요. 구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그 경기 그 산업이 좀 활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연도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두 종목 SK 이노베이션하고 고려 아연 둘 다 우량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관심 가져보시면은 단타 정도 그 뭐 아주 오랜 기간 말고 좀 뭐 한 길게는 한 2주 이내에 그래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뭐 26개 종목 이 정도가 다 수익 실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으로 오늘 두 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려 아연하고 SK 이노베이션.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이게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권리가 두 가지가 생기죠.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제가 다음에 유튜브에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하면서 고려아연 SK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그 방송의 소재로 활용을 해도 되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드린 종목들이 또 올라가 가지고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하신 분들한테 이 종목 좋은 종목들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제 더 좋은 종목은 저하고 비즈니스 관계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또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너무 그 비즈니스 측면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보여드릴 거 보여드렸고 또 수익도 내드릴 거 내드렸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그 고려 아연하고 SK 이노베이션 한번 다 같이 지켜보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 몰빵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추천드릴 때는 그만큼 공개 추천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덕지덕지 개미들 너무 붙으면은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 추천한 종목들은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소액 위주로 해서 조금씩만 사셔서 재미 보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빵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만 가지고도 유튜브를 유튜브를 여기서 맞춰도 될 만큼 제가 지금 열변과 또 시간을 할애했네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주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어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본다고 했죠. 삼성전자 이야기.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 하다 보면은 코가 간질간질해진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먼지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삼성전자 그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그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그 갤럭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갤럭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뭐 DS 부문, DX 부문, 뭐 DP 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부문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이 반도체 부문만이 삼성전자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뭐 다 연관이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어제 발표한 실적이 그런 논평들이 정말 좋은 실적일까? 이게 정말 이건 지금 앞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일단 발표된 거 보니까 매출은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어쨌든 70조 대니까 70조 대면은 47에 28조가 되잖아요. 4분기까지 이건 1, 4분기 거니까 4분기까지면 28조니까 28조 300조 이렇게 되니까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작년에는 뭐 60조 대니까 230조 40조였는데 280조 90조 300조까지도 이렇게 이제 아우르는 실적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볼륨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형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한 6조 정도, 6조 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실적 얘기할 때에는 뭐 시장에서 한 5조 정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조 정도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영업이익은 조금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그 영업이익이 10조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바일이 좋았을 때. 아시죠? 애플하고 막 그 모바일 경쟁하면서 모바일이 좋았을 때는 분기 실적이 10조까지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분기당 10조면은 연간으로 하면 한 40조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6조 넘은 거를 막 무슨 대단한 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6조가 나왔는데 한 1.2조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온 거예요. 1.2조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한 4조 되는 거예요. 4.8조 정도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그 갤럭시 이런 이제 모바일하고 그
그 가전 쪽에서 나온 거죠. 가전 쪽에서 디스플레이까지 그쪽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주가가 막 삼성 주가가 올라간 거는 모바일이라든지 뭐 그 모바일 가전 이런 쪽에서 그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때문에 오른 것.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부문이 작년에 다 적자였어요. 작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도 적자,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적자, SK 하이닉스는 적자. SK 하이닉스는 뭐 항상 적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지난 4사분기, 그러니까 2023년 4사분기에 반도체 부분이 먼저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반도체 부문이 먼저 분기상으로 흑자가 전환이 되니까 여기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올랐던 거고, 이제 한 분기 늦게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1.2조 흑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위치가 뭐가 다르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1, 4분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는 조금 늦게 최근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그런저런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너무 뭐 HBM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SK 하이닉스를 뭐 좋게 보지 않는다. 물론 오버슈팅 이 부분은 별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펀더멘탈 상으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제가 최저가에서 추천했던 56,000원대에서 8만 원까지 왔었던 거는 작년 얘기고, 최근 얘기로는 제가 삼성전자가 1월달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72,000원까지 조정해서 다시 한번 사라고 말씀드린 거가 이번에 이제 85,000원까지 오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82,000원 정도에 팔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이제 왜 팔라고 했냐면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실적 감안을 해도 아직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10조 원 갈 때도 있었잖아요. 영업이익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반도체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이 82,000원 이상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줄 만큼 뭐 10만 원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만큼의 반도체 역할이 가능한 건가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요. 왜냐면은 25%밖에 사업 부문에 있어서 2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에 있어서 반도체는 25% 4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요즘 지금 계속 AI 관련해 가지고 HBM 하는데, 전체 반도체 중에서도 HBM이 차지하는 거는 20%안 되거든요. 20%안 되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같은 거 있죠. 그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도 있지만 낸드라는 게 있어요. 이 낸드 이런 거에 그 이제 재고 가격이 좀 올라가서 그 기존의 작년에 재고 자산 그 평가손을 충당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충당을 해놨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낸드 가격이 좀 한 3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고가 부족해지고 이제 공급 물량 조절이 됐으니까 한 30% 올라가면서 그 재고 손실로 충당해놨던 거가 환입이 되니까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이제 효과로 인해서 이번에도 이제 실적이 6조 정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저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그냥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만 원 간다 막 이런 거는 그냥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3천 간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가 그렇게 혼자서 끌어올리기에는 또 주식 선물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 외국인 꽉 찬 지분 55%면 저는 꽉 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55.6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사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냥 이번에 1, 4분기 이제 4월 5일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은, 제가 어제 어디서 코멘트 해드릴 때 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쏘다
아, 이거 그냥 이 8만 원대 이거를 막 이 실적 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되는 실적은 아니다. 물론 하지만 작년 대비로 해서 분명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볼륨 업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당장에 또 막 예전처럼 무슨 그 불경기 때처럼 5만 원대로 추락하고 이런 일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어쨌든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식이잖아요. 시가총액 전체의 뭐 25%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30%까지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항상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시고 또 제가 항상 잊지 않고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중간중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증시 분석하는 과정에서요. 그런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잘 꾸준하게 활용을 하시고 또 오늘 들은 얘기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중간에 제가 주식도 바뀌고 업황도 바뀌니까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걸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 상황을 알아야 그때 어떻게 바뀐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설명드린 부분은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테슬라 이야기 좀 할게요. 테슬라 이야기를 왜 해보려고 하냐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그 비관론자, 이름이 르켄더라는 그 헤지펀드 회사에 있는 비관론자, 뭐 이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테슬라가 파산할 수도 있고 최근에 그 전기차 회사들 미국에서 그 피스커라는 회사 파산했고 그 회사 파산했고 그리고 그 또 어디죠? 그 뭐 이제 지금 회사가 리비안도 있고 그다음 니콜라도 있고 그다음에 로시드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지금 벌써 파산한 회사가 두 개인가 나왔어요. 두 개인가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니콜라도 주가가 1달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주가가 1달러 아래에서 상당 기간 그게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1달러 아래에서 머무르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니까 니콜라도 지금 상장 폐지 위험에 있다.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니콜라가 한때 매출이 0원일 때, 그러니까 한 대도 전기 트럭인가요? 그게 한 대도 나오지 않았을 때,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높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니까요. 얼마 전 얘기예요. 한 2년 전 얘기예요. 전기 트럭을 한 대도 아직 팔지 못했는데 시가총액은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상장 폐지까지 지금 걱정을 하는 형편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테슬라로 인해서 그 전기차들이 거품이 형성됐었나 그 부작용들이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물론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아니지만 그 뭐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을 때 그 주식을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제 상장 폐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손실과 인생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목숨까지도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그 거품의 부작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장 폐지가 되는 회사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테슬라가 적정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한 160달러대예요. 160달러대고 한때는 뭐 한 450달러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 160달러인 거가 아까 그 르켄더라는 사람은 14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그게 다 빠질 수 있다가 아니라 14달러가 적정가다. 적정가고 이 테슬라도
파산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금 이제 낙관론자는 2,000달러, 2,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2,000달러면 지금 450달러니까 한 뭐 4, 5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테슬라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캐시 우드라는 그 사람인데 그 회사 그 이제 거기도 어떤 투자 회사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렇게 너무 정반대적인, 너무 극단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이런 거 같죠? 그 극자와 극우 막 무조건 범죄자여도 이재명 편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극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하고도 어떻게 비슷한데 한쪽에서는 14달러, 한쪽에서는 450달러, 아니 2,000달러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밸런스 게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오른쪽이 2,000달러, 왼쪽이 14달러. 밸런스 게임입니다. 테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나친 낙관, 지나친 비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아니고 테슬라가 뭐 그렇게 14달러까지 갈 리도 없고 2,000달러까지도 갈 지금 전기차만 가지고는 갈 리도 없고 그래서 둘 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제 이런 관점을 한번 오늘 테슬라 이야기에서는 이런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전기차에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그 업황 안 좋은 거 경쟁 그리고 그 비아드한테 뒤지고 있는 거요. 중국 전기차 업체요. 그 비아드한테 뒤지고 있는 거. 또 그리고 얼마나 전기차라는 게 별 기술이 아니었으면은 2차 전지에다가 뚜껑만 입히면 되는 거니까 아까 뭐 니비안 뭐 그 로시드, 니콜라, 피스커 뭐 비아드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존에 있는 내연차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연차들은 그냥 엔진만 바꾸는 거잖아요. 엔진을 모터로 바꾸는 거예요. 엔진을 모터로 바꾸는 거. 그 전기차니까 2차 배터리니까 모터라고 해야죠. 그걸로 바꾸는 그러니까 별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에다가 또 한국 제네시스도 그 하이브리드로 다시 2차 저기 뭐죠? 그 전기차로 안 가고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다시 복귀한 것처럼 GM도 그랬고 포드도 그랬고요. GM, 포드 다 그렇게 지금 이제 오히려 하이브리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 그럼 업황 안 좋은 거는 당연하잖아요. 뭐 그냥 저기 닛산 정도만 그 예정된 전기차 그 테슬라하고처럼 예정된 그 전기차를 그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달라진 거가 그 비아디 때문에 비아디가 그 전기차 그렇게 비쌀 이유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비싸고 불편해서인데 그러니까 저가 공세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가격 낮추고 있고 이런 거 업황 반영하면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2차 전지와 전기차의 그 업황 자체가 개선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황 개선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근데 저는 오늘 테슬라 이야기 하려는 거는요, 뭐냐면은요. 그런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테슬라에서는요, 뭐 이렇게 그 IPO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증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아마 현금은 굉장히 누적이 돼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현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그 비트코인에서도 그랬고 비트코인 가지고도 장난쳤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 논평을 하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대단한 기업가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이런 논평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기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런 기질을 봤을 때 그렇게 테슬라가 죽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지금은 일론 머스크도 한탄을 해요. 뭐라고 한탄하냐면은 중국 때문에 전기차 다 망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중국 때문에 중국이 그 저가 그 전기차가 중국 때문에 전기차 다 망했어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탄해서 끝날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테슬라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게 그 AI
쪽도 될 수가 있고 AI 쪽도 될 수가 있고. 자, 왜 AI 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노보틱스라는 거 있잖아요. 노보틱스. 노보틱스가 원래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들도 로보트 만들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AI 입히니까 AI 입혀가지고 진짜 그 휴머노이드처럼 약간 로봇을 AI 입히니까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구 만드는 회사들도 그렇게 로봇 회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 실제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많고. 그런데 그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우린 그 중장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기계 만드는 회사들이요. 중장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요. 거기에다가 AI 입히니까 로봇처럼 되는 거잖아요. 협업 로봇, 두산 로보틱스. 중장비 만들잖아요. 두산이요. 기계 같은 거 하는 회사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뭐 이번에 그 뭐 엔젤 로보틱스인가요? 뭐 다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 협업 로봇가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죠. 그럼 저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볼 때가 있냐면은 그럼 뭐 AI는 어차피 지금 AI는 그 지능화 시킬 수 있는 거는 그 링귀지 모델도 그렇고 생성형 AI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발전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로봇처럼 정말 그 로봇처럼 또는 휴머노이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야말로 정말 기계잖아요, 기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다가 자동차 조금만 응용을 해놓으면은 AI 입히면은 정말 휴머노이드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 자동차가 나올 수가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데들이 그 자동차 회사들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럼 테슬라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차도 그런 쪽으로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고 또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우주 맨날 양자 우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처럼 테슬라가 우주 산업 쪽으로 뭔가를 한번 그쪽으로 뭔가 해내는 것처럼 또 모션을 한번 취해가지고 테슬라 주가를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당장에 내일, 모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아니고 아까 그 한쪽에서는 르켄더가 14달러, 한쪽에서는 캐시우드가 2,000달러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양극화된 주장에 중간 안에서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가 그런 AI와 결부를 통한 휴머노이드라든지 그 로보틱스 쪽으로 아니면은 우주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우주 산업 쪽으로 해서 그 테슬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SK 이노베이션 고려 아연 관련해서요. 얘기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막 유튜브 안 보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시장 안 좋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만 주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시장 좋을 때 따라서 하하 하다가 시장 안 좋을 때 우후 울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시장이 좋다고 막 들뜰 것도 없고 시장이 나쁘다고 울고 있을 것도 없고 정말 그 시장에 너무 크게 그 작용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작용을 최대한 그 절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실력과 그런 태도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만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의 유튜브의 구독자로서의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저하고 코드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이 저는 요즘 증시 보면은요, 뭐 그냥 지수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요. 지수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자, 저는 이런 경험 많아요. 적정가 2만 원인데, 그 주식이 만 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만 원도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5천 원까지 빠져요.
그러면 10,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빠지면은 거기서는 뭐 자금 있으면은 물타기 해도 되겠죠? 근데 그 주식이 결국에 적정가 2만 원으로 봤잖아요. 2만 원 봤는데 6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게 뭐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주식의 역사가 그렇게 된 거가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과정이요. 그러면 지금부터 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2만 원인 거가 10,000원, 5,000원까지 빠지는 거가 한 2년 걸리고 그리고 한 1년에 걸쳐서 6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들 보면은 아까 말한 2만 원에서 5천 원의 단계를 그 2년의 그 과정을 이미 겪어놓은 주식들이 널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물탈 것도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딱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싸냐 이렇게 보이는 주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종목들 잡으세요. 잡으시면 2배, 3배 올라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 밸류업 있죠. 밸류업. 밸류업도 뭐 그냥 일반 시황에서는 이제 밸류업 얘기 나오면은 저번 그 2월 달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초보적인 시황들 전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밸류업이 나오잖아요. 이제 밸류업 시행안이 나오면은요. 오히려 그때 2월 달에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들은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완전 수급이 꼬였어요. 그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나요? 거기에 막 개미들 붙고 이 수급이 혼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다시 발표 났으니까 올라가 이런 마인드는 잘못됐다. 근데 오히려 밸류업 나오면은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이거 왜 이렇게 주가가 싸? 2만 원이 적정가인데 5천 원?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밸류업 해가지고 급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 그 종목들을 매수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못된 포트폴리오요. 적당하게 정리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바꿔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생각나시면 꼭 눌러주시고 또 지인분들에게 이런 좋은 유튜브가 있어 추천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